고금리가 이제 노말, 정상인 시대라는 거예요. 고금리가 정상인 시대다. 2008년 이전에 미국의 금리가 얼마였나 보니까 평균 금리가 5%였어요. 지금 미국의 5.5가 높다고 야단이죠. 2008년 이전에 미국의 평균 금리가 한 4, 50년간 5%였어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15년간에 너무 낮은 금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금리가 높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돈의 이자 가격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빚을 내어서 주식을 하고 빚을 내어서 코인을 하고 내가 저기 문재인 때 2017년 12월입니까? 코인 하지 말라고 폰지 사기다 했다가 그때 완전히 애들이 다 달라 들어가 저를 갖다가 이 뭡니까 짤방을 만들어가 황장수 꼰대가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코인 하지 말라고 제가 했다고 코인은 사기라 했다고 저를 그 조리돌림했어요. 그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황장수 코인하고 찾아보면 인터넷에. 근데 내가 그때 코인 하지 마라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내 말이 틀렸어요? 비트코인이 뭔 실체가 있습니까? 어제는 또 누가 그러대? 중앙은행발 코인. 그러니까 센트럴 뱅커 디지털 코인, CBDC. 그걸 왜 니는 언급을 안 하냐? 언급을 했지요. 지가 내 방송 안 들었지. 한국은행이 그거 한다고 테스트인데 그거는 달러가 한다니까 흉내낸 거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못 합니다. 어떻게 중앙은행발 코인을 해요? 제가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자면 고금리 시대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빚 있는 사람은 지옥이다. 여기서 빚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얼마 있어요? 많아요? 1억. 큰이네. 근데 1억은 괜찮겠다. 갚을 만하다. 그동안의 빚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연끌비투라는 말이 이게 사기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정상적인 가정에서요. 그냥 평범한 가정,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40대 후반이나 돼야 집 삽니다. 그런데 한국의 20대, 30대가 연끌비투한다? 다 직장은 그래도 괜찮은 중견기업 이상에 다니고 부모가 돈이 좀 있어야 연끌해서 집 사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벼락을 다 맞게 됐다. 어떻게 벼락 맞냐? 아까 하던 이야기 합시다. 11억짜리 집을 사는데 6억은 내 돈이고 5억을 은행에서 빚을 땡겼다.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에는 한 200만 원 초반에 돈을 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3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내년쯤 되면. 감당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지 소득은 줄어들겠죠. 왜? 직장에서 잘릴 확률이나 지금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팔이 목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금 돈을 못 구해요. 왜 돈을 못 구하냐면 기업들은 흑자가 돼도 회사에서 흑자가 있으면 주인이 오너가 지 주머니로 빼돌리고 크나 작으나 똑같아요. 회사에는 항상 한계 상황을 남겨놔요. 계속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 돌려가도록 해요. 그런데 은행에서 어느 날 돈을 빌리는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면 이제 흑자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나고 난 뒤에 기업들이 채권발 위기가 생겼잖아요. 왜?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도 아무도 사주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 사주고 난리가 났지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곧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다 도망을 가고 있어요. 왜 도망을 갈까요? 미국의 채권이 국채가 4.8이 넘어서 5%가 곧 된다는 마당에 한국에서 말라고 여기서 주식하고 채권하겠어요? 주식하고 채권은 정반대라는 거 여러분들 경제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알지요?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안전자산이라서 채권 이자가 높으면 주식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채권 이자 5% 주는데 누가 주식에서 5% 이상 따본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도 안 들겠지만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5% 따기가 쉽지 않아요. 주식시장의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국에서는 지금 20%는 기본이고 30%가 곧 붕괴될 거다. 그건 경제학에서 딱 기본적인 경제학 원론이에요. 채권금리가 저렇게 높은 채 유지가 되면 그 채권금리에 기반해서 은행의 대출이자가 정해집니다. 지금 한국의 은행 대출이자가요. 기본적으로 은행이 조달하는 금리가 지금 4.8%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미국의 채권금리가 4.8%니까 한국의 은행들이 돈을 빌리는 금리가 4.8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얼마를 해야 되겠어요? 직원 월급이고 쓰고 하려면 8%는 돼야 되죠.
그래서 한국의 채권 시장은 거의 씨가 마를 거라고 나는 봐요. 씨가 마를 거다. 그 금리를 제가 올려라고 한국은행에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죠. 왜 금리를 올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금리가 올라 있어야 한국의 금리가 좋으니까 안 빠져나가고 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2% 높은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에서 주식하거나 채권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수많은 자본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전부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에서 채권 장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채권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서 기업들이 재벌들도 지금 채권 발행을 회사채를 발행 못하고 기업음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야. 기업들이 돈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아마 곧 은행들이 이 민간 대출을 거의 중단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은행들이 돈 구하는 비용이 높아지고 그런데 정부는 은행 보고 자꾸 이자를 낮춰라고 압박을 하는데 은행들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럴 때는 안 빌려주겠다. 빌려주면 떼일 확률이 높으니까 차라리 안 빌려주겠다라는 방향을 선택할 거예요. 물가는 화폐 남발이 기본이었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오일가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기후 문제에 의한 식량 가격 폭등은 부수적인 거다. 그래서 물가가 좀처럼 안 떨어질 거예요. 언제 물가가 떨어지느냐? 경제적으로 완전히 급격한 경기 침체. 그걸 영어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드 랜딩. 그게 심하면 대공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완전히 불황에 빠져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해고하고 문 닫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다 돈이 없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거의 안 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거의 사라지면서 그럴 때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빵 터져서 IMF 같은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절대로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엊그제 그렇게 호황이라는 미국 경제가 지금 완전한 침체에 빠져든다고 제가 지난번에 추석 전에 뭐라 했어요? 추석 때 생각 잘하시라. 추석 지나고 놓으면 경제적으로 지옥이 열릴 거다. 했어요, 안 했어요? 추석 끝나고 오니까 지옥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지금 어떤 돈 많은 놈이 저한테 유혹해서 같이 돈 벌자. 니는 판단만 해주라. 내가 투자할게 하면 돈 억수로 벌 거예요. 왜? 거의 이제 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돈 벌 이유는 없죠. 그런 나쁜 짓을 안 하죠. 위기를 이용해서 돈 버는 것은 제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식하는 사람들 다 정리하세요. 네? 완전히 그냥 이 나라가 망해도 굴러갈 주식이다. 자신하는 것 빼고는 다 정리하라. 그리고 집이고 뭐고 일체 사지 마세요. 한 5년간은 일체 사지 말고. 예? 그냥 있으세요. 그리고 빚은 빨리빨리 갚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그리고 이제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를 바꿀 거 아닙니까? 한국 돈에 투자해놨다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정리하면서 달러로 바꾸어 갈 거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지금 계속 고물가니까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도 있는데다가 기름값까지 올라가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고물가가 더 심해질 거고 환율도 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도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자식 유학시키면 빨리 불러 들으세요. 유학 갔다 와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그 유학 뒷바라지 하다가는 진짜 망합니다. 제 아는 어떤 분은 자식들 유학 뒷바라지 한다고 당을 떠났는데 근데 헛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 부채가 그러면 이제 터지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 왜 부채가 터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 붕괴가 온다는 부분에서 아까 제가 정치라는 거는 어느 쪽도 지금 어느 쪽을 택해도 정치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 붕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가 1870조, 그 다음에 전세가 1058조라고 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2925조. 혹자는 또 다른 계산에는 3314조라고도 합니다. 기업 부채가 1842조, 자영업자 부채가 1050조라고 해요. 아파트를 작년 이후에
재작년쯤부터 고점에 산 사람들은 자, 이제 금리가 무섭도록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기 부부가 이제 돈을 벌어서 그걸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회사에서 잘리면 이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겠지요. 그럼 몇 달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압류하죠. 압류하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경매에 넘기겠죠. 숱하게 은행에 빚을 안고 집을 산 사람들이 이제 경매 절차로 진행이 될 거예요. 미국의 금융위기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영업자 부채가 1,050조.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한국의 평균 부채가 4억이 넘는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4억이 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저 부채를 했을까? 그러면 거기에 그걸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할까?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리지 갚겠다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못 갚죠. 요즘 가게들이고 뭐고 장사 전부 안 되는 불황에서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 부채가 저게 대부분 터질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부채가 1842조, 2000조에 육박하는데 기업들 중에 3분의 1이 벌어서 세금도 받아서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코스피도 그렇대요. 코스피 상장 기업도.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문을 닫으면 잡혀갈까 봐 문을 안 닫고 기업을 억지로 돌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 대접받고 굴러라 어쨌든 가는데 문을 닫는 순간에 빚잔치 하면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고금리가 지속되면서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럼 여기에서 돈을 떼먹는 사람이 나오겠죠. 은행이 5억을 빌려줬는데 11억짜리 집이 6억이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억은 가져가고 은행이 5억을 가져가서 회복이 되겠지만은 상당히 경매에 넘긴 물건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은행이 가격에 한 80%까지 빌려준 집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매 넘어가서 이 경제 위기에 와서 경매 넘어가면 실제로 50% 정도도 못 받을 거다. IMF 때 그랬어요. 경매 넘어간 물건은 실제 가격의 50%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곳곳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사람, 그리고 자영업자, 기업들한테 돈을 떼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IMF 때 제가 금융기관 18개가 문을 닫았다고 했지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18개가 IMF 때 문을 닫았어요. 왜? 떼인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은행이 돈을 떼어서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이제는 18개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때보다 다양해지고 많았지만은 한 100개는 문을 닫을 거다. 네, 그렇게 봐요. 증권회사, 저축은행, 그 다음에 상호금융, 캐피탈 이런 것들이 한 10개는 문을 닫을 거다. 일부 은행도 문을 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들 태평하냐?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은행장이 이런 사태가 올 거라는 걸 두려움이 없을까요? 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도 한국은행 부채제가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관리할 수 있다 해야지 관리할 수 없다 하면 지 경력이 끝나니까. 이창용이는 뭐 그 사람도 그 한국은행 총재쯤 하면 걸리는 게 많을 건데 내년 총선 전에 어쨌든 금리 안 올리고 정권 보고 문제 없다. 가계부채고 부채들 문제 없다고 해야지 있다고 하다가는 그 자리가 위험할 거 아니에요? 사정없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 조사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호고 뭐고 전부 다 금융위원장이고 금감원장이고 문제없다,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태를 덮는 거예요.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2008년에 터질 때 보면 문제 있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눈치 빠른 미국의 금융계에 있는 몇 사람들만 문제 있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또 떼돈 벌었지요.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안에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30%가 갑자기 폭락했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 세상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주식시장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런 이 경제적 붕괴가 닥치면 자, 이 97년 IMF 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IMF 때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한 20, 30개가 연루된 그런 돈이 떼이는 사태, 외화로 빌려온 돈이 떼이는 사태가 발생해서 한국이 가진 달러가 부족했는데 미국이 한국 정권 교체, 김대중으로 정권 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달러 스왑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한국 돈하고 미국 돈하고 스왑을 했으면 IMF가 안 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일부러 골로 보내놓고 기강을 잡으려고 한 거죠. 한국의 자산도 좀 헐값으로 먹으려고도 했고. 그런데 IMF 때는 한국의 성장률도 한 7%, 8%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그때는 일자리도 풍부했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비정규직, 임시직이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적 체력이 훨씬 건강했어요. 이제는 한국 성장률이 올해 0%대입니다. 0%대에 떨어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가계부채도 지금 그때보다 가계 자영업자 기업부채도 훨씬 심각하고, 그래서 그때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급성병에 걸렸다고 보면 지금은 만성병 환자가 치명적인 병에 걸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주가 폭락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거의 부동산이 안 팔릴 겁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서울에도 막 4억씩 내렸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거의가 안 팔릴 거라고 봐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 시장이 몰락하면서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하는 사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느 날 손 쓸 수 없이, 뭔 수가 있겠지 하지만 수 없습니다. 미국도 수 없어요. 미국도 지금 저 와중으로 가는데 바이든이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 비상긴급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시침이 뚝 떼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날 터질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발 이제 시작이 되면 그걸로 한국도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요,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부터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포기하고 화폐를 남발해서 빚에 의지해서 그야말로 이 자산 거품,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거품에 의존해서 살아왔고, 건전한 제조업을 포기했고, 그러면서 세계화라는 것이 각 나라를 다 망쳐버렸고, 이 속에서 경제가 한계에 왔고, 그러면서 미국, 유럽도 점점 중산층이 작아지고 대부분 빈곤해지면서 이제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이 정치도 붕괴되어서 대부분 포퓰리즘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퓰리즘이 휩쓸려 가니까 이제 그 선거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선동주의자들에게 기울게 되고, 항상 달콤한 말이 괴로울 때는 잘 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 정치적, 경제적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제가 다음번 때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이제 붕괴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될 거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공황이 29년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있고 31년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있는데, 중간을 택해서 1930년에 시작됐다고 보면 2차 대전이 진행되면서 대공황이 해소됐거든요. 15년 동안 진행됐어요. 그런데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은 그때 무역 규모라고 해봤자 뭐 비행기로 물건을 실어 날랐겠어요? 지금처럼 빠른 배가 있어서 실어 날랐겠어요? 무역 규모가 매우 작았지요. 그 다음에 디지털로 금융망이 전 세계가 연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국을 중심으로 살면서 일부 무역에 의존했는데, 그때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선택했어요. 일본에서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930년대에 속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공황이라는 것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연결되고, 지금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금융의 이 기법들이 고도화되어 있어서 하나의 충격이 1000배, 10,000배의 충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공황이라는 상황은 겪어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다 보면 끝에 묵시론적인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마지막에 7마리 용이 나타나서 뭐 세상을 다 불태운다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무시하다가 마지막에는 악마, 지옥이 와서 용들이 세상을 불태우고 일부만 건져 올라갈 거다. 항상 종교의 기본 원리는 그거예요. 겁을 짠뜩 주지요. 그리고 종말이 다가왔다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느 날부터 일탈하기 시작했어. 궤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이걸 파괴할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다는 거죠.
자, 지금 윤이나 이한테 지지를 표명하는 대다수의 한국 대중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제 말이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요. 내년에 절반 이상은 윤석열이 아니면 이재명이 찍을 겁니다. 뜨끔하시죠? 결국은 이런 경제적 충격을 겪고 나면서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TV에 대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네?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아파트가 다 붕괴됐는데 내 아파트만 안 무너져서 내 아파트만 지키겠다고 싸우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의 아파트 살다가 난민들이 오니까 못 오게 하고 막 그러지요. 결국 최종적인 각성은 이제 그런 이 재앙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2천만이 빈곤한 시대가 될 것이다. 최소 2천만이 빈곤해질 거다. 빈곤층이 될 거다. 이래 보고요. 그런데 각자 도생하겠다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각자 도생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각자 도생이 되겠어요? 이제 그때는 집단적으로 뭔가를 도모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리고 투기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될 거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투기라는 말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 패러다임, 사회 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안 가고 좋은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도 있지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문명은 퇴화되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탐욕에 의한 이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정치 경제적 강의가 마치 무슨 교주 강의처럼 됐는데 종말로 묵시론을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뒤에서 자꾸 눈치를 줘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다. 제 강연 이걸로 마치고 이 대화를 좀 편하게 오래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